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으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도 세계지리는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총 20개의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를 A파트, 11번부터 20번까지를 B파트로 나누어서 2개의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2개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세계지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구나, 세계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체하지 말고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1번 문제입니다.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요. 가나다 3개 국가의 해안선, 국토 모양을 주고 수도의 위경도, 수도 위경도 값을 줬네요. 그리고 인구, 그리고 면적까지 이렇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자, 보통 세계지리의 1번은 항상 고지도 문제였습니다. 항상 고지도 문제였는데요. 올해 수능 6월, 9월 평가, 6월, 9월 수능을 한번 살펴봤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1번에 고지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6월, 9월에 그렇게 한번 나오고 수능에서도 역시 고지도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고지도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이 고지도에 대한 이 학습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문제 나오면 거의 주는 문제가 돼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1번에 지리정보, 1단원에서 지리정보 내용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가나다를 일단 선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가는 해안선과 국토의 모양을 보자마자 이게 뭔지 깨달으신다면은 지도를 정말 많이 보시고 백지도를 많이 학습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딱 보고 쉽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수도의 위경도 값인데요. 수도니까 그냥 대충 거의 나라의 그냥 위경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위도 9.4도 노스, 북이 9.4도네요. 자, 그럼 여러분 북이 9.4도란 얘기는 거의 적도, 0도와 가까이 있는 북반구네요. 0도와 가까이 있는 북반구고요. 7도 이스트래요. 7도 이스트. 자, 영국이 0도죠. 영국에서 조금 오른쪽이란 얘기고, 그리고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 즉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나라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요. 단위가 1000명입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9천, 거의 2억, almost 2억. 그리고 면적도 나름 커. 어딘지 짐작 오시나요? 아프리카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나이지리아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는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가는 나이지리아라는 게 나왔고요. 자, 나는 해안선과 국토 모양을 보자마자 아이고 섬 2개 있는 나라,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네. 딱 느낌 오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어렵다? 그럼 요거 수도의 위경도를 봐야죠. 자, 일단 41도 사우스, 중위도 남반구 지역에 있고요. 174도 이스트. 여러분 180도가 날짜 변경선이죠. 180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반구의 나라, 그리고 섬 2개인 나라, 바로 뉴질랜드죠.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자, 그리고 다는요. 아이고 딱 보니까 북아메리카 지역이죠. 요거는 확실히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캐나다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미국의 북쪽. 여기 알래스카는 색칠이 안 돼 있죠? 캐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캐나다. 가나다 국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지리 정보를 통해 표현을 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1번 기억. 수도의 위경도 값이요. 수도의 위경도 값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리 정보 하면은 3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3가지.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공간 정보는 위치와 공간에 대한 설명. 속성 정보는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관계 정보는 2개 이상의 지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 수도의 위경도는 위치 값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에 해당하겠죠. 공간 정보가 해당하겠죠. 2번. 니은은 원격 탐사를 이용해 수집된 정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직접, 간접, 원격 이렇게 했었죠. 직접은 말 그대로 직접 가서 보는 거. 간접은 뭐 책이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는 거. 그리고 원격은 인공위성이나 뭐 드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였죠. 자, 근데 여러분 인구를요. 원격 탐사, 인공위성이나 드론 띄워서 확인을 했대요.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억 9천만 명을 드론으로 찾아다닌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격 탐사를 이용할 수 있는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수집된 정보는 아니겠죠. 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속한다?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뭡니까? 면적에 살고 있는 인구수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인구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자고 분모.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작고 얘가 훨씬 크다라는 거를 굳이 계산 안 해도 설마 이거를 여기서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아니죠. 예. 계산을 해보면 캐나다가 훨씬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가 더 낮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마지막 5번, 나와 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요.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선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전통적인 1번 고지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보, 지리 정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좀 위도가 어려워 보이는 척 했지만 다양한 힌트를 주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단, 가라는 각각 권곡, 드럼린, 모레인, 호른 중 하나임 이렇게 나왔네요.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까? 빙하 지형에 대한 문제죠. 빙하 지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는요, 산 꼭대기에 날카롭게 깎여 있는 이 지형이네요. 이거 뭡니까? 호른이죠. 호른. 나는요, 산 중턱에 움푹 파인 땅이 나타나네요. 이거 뭡니까? 빙하가 움푹 파고 간 땅, 움푹 침식시킨 땅, 권곡이 되겠네요. 가와 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빙하가 침식한 지형이라는 거였죠. 가와 나는 호른과 권곡 각각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와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요, 다는 여기 밑에 이렇게 마지막 경계에 있는 거죠. 자, 빙하가 쭉 밀고 올 때 전부 다 퇴적물 같은 거 막 뒤죽박죽 섞은 다음에 여기다 딱 쌓아놓고 그리고 빙하는 슈르륵 녹아버린 이게 뭡니까? 바로 모레인이 되겠죠. 모레인. 자, 그리고 라는요, 그림을 보니까 숟가락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이다. 이거 우리 뭐였습니까? 드럼린이 되겠죠. 드럼린. 자, 다와 라의 공통점은 뭡니까? 빙하가 퇴적한 지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놓고 선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호른이었습니다. 호른은 빙하위에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다. 맞네요. 산이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요거를 움푹 깎아서 날카로운 요 부분만 남은 거죠. 호른. 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는 권곡이죠. 권곡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자,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학생, 풍화의 정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있네요. 풍화가 뭐죠?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적 풍화는 제자리에서 깨지는 거, 화학적 풍화는 제자리에서 녹는 건데, 자, 빙하는 암석의 쐐기작용, 얼음이 그 돌 틈 사이에 있는 얼음들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물리적 풍화가 훨씬 활발했죠. 그래서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다는 여기 있는 모레인이었죠. 모레인은 주로 빙하위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지형이다. 맞네요. 빙하 퇴적 지형. 디귿 맞네요. 답은 바로 기억, 디귿 고르면 되겠네요. 네. 리을 선지는 봐야죠. 라는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제막 모양으로 퇴적시켜 형성된 지형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에스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답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빙하 지형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네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도시화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렵게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에 가다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다는요, 라틴, 아프리카, 유럽을 줬네요. 자, 확실한 세 대륙을 주었죠. 확실한 세 대륙. 자, 유럽은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니까 도시화율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직 개발도상국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도시화율이 낮고, 라틴 아메리카는요, 급속한 도시화율을 우리 순서했을 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가 2위까지 치고 오른다 그랬죠. 그 특징을 알고 있니를 평가원이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별 도시인구 상위 5개국의 도시 관련 지표래요. 자, 왼쪽 세로축에는 도시화율이 나와 있고요. 가로축이 좀 잘렸네요. 가로축에는 도시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뭔데요? 인구 증가율은 선진국일수록 낮고
개도국일수록 높은 것. 인구를 많이 낳고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도시 증가율. 그거 보고서 대륙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화율은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2010에서 2015년 자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있는데요. 자, 살펴봅시다. 자, 세모 지역을 보니까요. 세모 지역에 있는 5개의 도시는요. 도시화율이 5개 다 높아요. 5개 다 높은데요. 어머, 도시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이네요. 1% 미만. 즉, 이 3개 분야 중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낮으면서 전부 다 도시화율이 높대요. 어딜까요? 유럽이 되겠죠. 유럽. 세모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그럼 여기 동그라미를 보니까, 이 동그라미는 선생님, 여기보다 높은데 이 동그라미가 혹시 유럽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 뭐였죠? 너무나 급속한 도시화율 때문에 유럽보다도 도시화율이 높았었죠.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아니라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더 1%가 넘어요. 즉 카톨릭교의 영향을 믿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 인구 증가율이 조금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도시화율이 훨씬 높으면서 인구 증가율도 어느 정도 있는 이 동그라미 지역들이 라틴이 되겠네요. 네, 요거 해석되시죠? 그다음 네모를 보니까요. 여기는요. 도시화율이 50% 미만인 것도, 아니 상위 5개국의 도시 지표인데도 아직도 도시화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세상에 4%, 5%.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다가 아프리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가는 유럽, 나는 라틴, 다는 아프리카.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가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 최상위 세계 도시 있나요? 런던이 있네요. 런던, 파리 있네요.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가는 나보다, 자,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산업혁명 어디서 시작됐는데요? 유럽이잖아요. 가가 맞네요. 기억 니은.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으로 나왔는데, 우리 디글리를 볼 겁니다. 가는 다보다,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의 문제가 심하다. 가와 다가 바뀌었죠. 이건 아프리카에 대한 설명이죠. 네, 틀렸고요.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다. 여기 표에 촌락인구와 도시인구를 제시해 주었나요? 아니요. 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도시화율을 보고 알 수 있죠.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비율이에요. 도시화율이 70%다. 그럼 30%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다? 촌락에 살고 있는 거다. 그럼 도시화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촌락의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상위 5개국 중에서 50%가 안 되는 게 한 3개 정도 있었죠. 근데 여기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려워 보이는 척하지만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4번은 기후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적 강수량이란 개념이 처음 수능에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기출이 점점 쌓이고 나니 수험생들의 내성이 생겨서 이제 누적 강수량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대기후라는 문제가 딱 느낌이 오십니까? 자, 이게 열대기후 문제라는 걸 어떻게 캐치합니까, 선생님? 자, 일단 기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적도와 회기선을 긋고 시작하십시오. 적도와 회기선을 긋고 시작하면 틀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맞힐 가능성이 높아져요. 적도 그려볼게요. 적도는 친절하게 여기 써주셨어요. 0도 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적도 그리는 법 알고 있죠? 아마존 하구에서 출발, 에콰도르, 그리고 쭉 가서 싱가포르 지나가서 여기 기니만 밑으로 여기 빅토리아 호수를 푹 질러가지고 여기 푹 들어갔는데 밑으로 지나가는 거였죠. 그게 적도였습니다. 적도를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회기선도 그리고 시작하세요. 회기선이 어디입니까? 북회기선, 남회기선, 북위, 남위 23.5도입니다. 북회기선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 보이는 마이애미 반도, 캘리포니아 반도를 밑으로 지나간 다음에 여기 쭉 대만 지나가고요. 인도 쩌락 지나간 다음에 사하라 사막을 지나갑니다. 북회기선 이렇게 긋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회기선 여기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이죠. 리우데자네이루 있는 부분 여기서 쭉 지나가는 칠레 지나가고 호주를 관통하고 여기 마다가스카르 지나가면서 나미비아 사막을 쭉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긋고 나고 점을 보니까요. 전부 다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안쪽에 있네요. 즉 열대기후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대기후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 이 세 지점이 어떤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요. 인도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도의 점 찍혀 있습니다. 무슨 기후입니까?
AW 사바나기후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요. 호주의 뿔 AW죠. 여기도. 두 개가 AW인데 서로 북반구 남반구 다르니까 건기가 언제인지 체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뽀로로로 들어가 아마존 하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여기 안쪽 내륙에 있는 곳이네요. 뭡니까? 열대 우림 AF죠. 이렇게 하고 이제 강수량 패턴을 봐야 됩니다. 자, AW는 winter dry입니다. 여름이 우기, 겨울이 건기입니다. 자, 북해기선 북반구에는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남반구는요, 1월이 여름이니까 1월이 우기, 7월이 건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체크하면 되겠죠. 자, 가나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가그래프를 보니까요. 이 누적 강수량이라는 이 그래프가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항상 비가 매달 내려줬다. 즉, 이 가가 AF, 열대 우림이 된다는 거죠. 요거 체크되십니까? 네, 나를 보니까요. 나는요,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가요. 여기 5, 6, 7, 8, 9 요쯤 갈 때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 누적 강수량인데 여기에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달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즉, 7월에 건기였다는 얘기입니다. AW인데 7월에 건기래요. 그럼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가 되겠죠. 그리고 달을 보세요. 여기는 1월달, 1, 2, 3, 4. 그리고 여기, 요런데. 여기 강수량의 변화가 없네요. 즉, 1월이 건기래요. 여기도 AW인데, 1월이 건기네요. 7월이 우기네요. 북반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하고 풀면 되겠네. 여기 위에 지도에다 이제 표시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북반구에 있는 여기가 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호주 북부가 나가 될 거고요. 여기 브라질 가운데 있는 아마존이 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 우림은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열대 기후 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였죠. 열대 기후는 일교차도 작고 연교차도 작아요. 그러나 일교차가 좀 더 작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연교차가 크대요. 띵! 틀렸네요. 자, 다 볼게요. 다는 아시아에 존재한다, 아시아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 북반구인데 우리 인도에 점 찍혀 있었던 거였죠? 아시아에 위치한다? 맞네요.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짧대요. 자, 우리 그려놨죠? 북회기선하고 적도 그려놨잖아요. 북회기선과의 최단 거리 누가 제일 가까워요? 다가 제일 가까워요. 근데 가가 가깝다고 했죠? 네. 가가 더 짧대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리얼! 나는 다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 12월에 얼만큼 내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에서 11을 빼면 되죠. 12에서 11 빼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나가 훨씬 12월 강수량이 많죠. 리을을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학생들이 세계지리에서 등급을 바르는 몇몇 안 되는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기후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풀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찬이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5번 문제입니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가나다는 각각 인도, 일본, 중국. 느낌 오십니까? 몬순아시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몬순아시아 문제고요. 쌤이 몬순아시아의 생산 그 산업 구조를 공부할 때 호주, 인도, 일본, 중국 4개 나라를 확실하게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나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3나라 인도, 일본, 중국 그냥 줘버렸네요. 네, 그래서 국내 총생산과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줬고요. 2차 산업, 3차 산업 알려줬습니다. 자, 사실 이 국내 총생산만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GDP죠, GDP. GDP가 제일 큰 국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 다음 인도예요. 끝났어요. 중국, 일본, 인도예요. 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건 사전지식이잖아요. 그죠? 사전지식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접근해야겠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율을 보고 풀어야 될 텐데, 자, 다라는 국가는요, 세상에. 3차 산업이 거의 70%야. 우리 산업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산업이 70% 가까이 있대요. 끝장났죠. 가장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 자, 그리고 이제 가하고 나가 문제인데 선생님, 2차 산업이 엄청 높습니다. 2차 산업이 거의 40%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나라겠네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근데 선생님, 근데 그거 갖고 못 풀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3차 산업이 비슷해요. 3차 산업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줬으니까 이거를 2개를 더하고 100에서 빼면은 1차 산업 비율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친구 가라는 친구는요 2차 40
그리고 뭐 3차 50 대충 이렇게 잡으면은 90이니까 1차 산업이 10%고요. 얘는 30 한 55?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중이 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나가 1차 산업이 아직도 더 많다는 얘기는 나가 인도란 얘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중국, 일본, 인도 바로 나왔고 조금 더 3차 산업 비율로 접근하셨으면 그래도 중국, 인도, 일본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국, 나는 인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일본 그대로 나왔네요. 이러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좋아, 이건 인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로 가야겠죠. 땡, 틀렸습니다.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인구는 14억, 인도의 인구는 13억입니다. 자, 근데 원의 크기가 중국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도 당연히 중국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애매하니 넘어가. 그래, 그럼 세모 치고 넘어가. 계산하기 귀찮다고? 넘어가. 1번은 확실히 아니는 말했잖아요. 그 다음, 나는, 3번, 나는 다보다. 자, 인도가 일본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대요. 자, 여러분 인도 자동차 브랜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토요타, 렉서스, 혼다, 미쓰비시는 아닌가? 미쓰비시는 아니구나. 아무튼 일본은 자동차로 엄청 유명한 나라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도 띵 틀렸네. 3번, 다는 가보다 1차 산업 생산량이 많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일본은요 거의 지금 20% 후반 70%니까 거의 99% 가까이를 2차 3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 산업은 1%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가보다 1차 산업 생산량이 많대요. 자, 여기는 그래도 1차 산업이 아까 10%가 됐었잖아요. 10%. 이 큰 원 곱하기 10%한 거랑 이 원에서 1% 곱한 거랑 누가 더 크겠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가가 더 클 거예요. 근데 다가 더 크대요. 띵, 틀렸네. 4번도 틀렸어요. 5번, 나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대요. 자, 인도, 일본, 중국 줬는데요. 여기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냐. 그러니까 가와 나, 그나마 가와 나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고 있죠. 네, 가와 나인데 나와 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죠? 띵,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몬순아시아를 배웠을 때 산업 구조를 확실하게 체크해 놓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 네 나라를 확실하게 정리해 둬야겠다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세계 분쟁 문제입니다. 자, 유럽의 분쟁 문제인데요. 가나 국가 내 갈등을 나타낸 건데 가나 국가를 위치 찾기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요.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 소득이 높아. 남부 지역은 프랑스. 소득이 낮아. 언어 차이, 경제적 차이, 갈등. 느낌 보십니까? 벨기에, 플랑드르죠. 벨기에. 벨기에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 나는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 북동부 자치주, 국가면 10% 미만, 근데 국내 총산 약 20%, 면적은 작은데, 돈 많이 벌어. 근데 까탈루냐, 어디입니까? 에스파냐죠. 끝났네요. 벨기에와 에스파냐 찾으면 되겠죠? 벨기에, 에스파냐. 자, 벨기에는 A 있고요. 에스파냐는 B 있네요. A, B, 1번 고르면 되겠네요. 위치 찾기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요거는 건조기후에 나오는 지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여러분.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주는 거 있죠. 요걸로 공부하세요. 왜냐면 요건 여러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자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더니 평가원이 이렇게 과거에 문제가 냈었죠. 그럼 이 문제 딱 보고 야 평가원 너네가 이렇게 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거야 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신력 있는 자료예요. 그냥 이제 우리 앞으로 개념 정의는 이 평가원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건조기후 지역 내에 형성되는 하천은 건조기후에서도 하천이 있나 봐요.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른대요. 왜? 건조기후는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비가 가끔 오는 비가 가끔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우와 이렇게 온다 그랬죠. 포슬포슬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시적 폭우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비가 내리는 일시적 하천이래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건천. 혹은 그 나라 말로 와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기억 선지 보고 하자고요. 기억을 외래하천이라고 한대요. 틀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넣어봅시다. 건조분지 내부에 저지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고요. 플라야호가 발달하게 되는 이런 물들이 어디에 모여서 호수를 형성하는 거 플라야호였죠. 근데 이 플라야호는 언제만 비가 내릴 때만 고여 있고 이 물은 나중에 비가 안 오면 다 증발돼서 무슨 기가 올라와요? 소금, 염분기가 올라오니까 이거 우리가 마실 물로 쓸 수 있나? No. 전혀 쓸 수 없다. 네, 플라야호 요렇게 썼는데요. 자, 니은.
니은은 담소호이며 관계용수로 논리. 자, 이걸로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죠? 니은 틀렸네요. 답은 뭐예요? 디귿 리을이에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는 확인해야 되니까. 한편 급경사의 좁은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이 좁은 골짜기를 흐르다가 넓은 평지를 만들면 펑 하고 이렇게 토착 물질을 쫙 하다 보니까 선상지가 형성된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사 급변점에서 만나는 선상지. 네, 자, 선상지는 연속으로 발달하면은 바하다라고 한대요. 맞죠? 선상지가 연속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걸 바하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한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정상부는 평탄하고 주변부는 급사면인 메사 또는 뷰트를 볼 수 있다. 메사 또는 뷰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생겼거나 이렇게 작은 요런 친구들이었죠? 땅에 있으면 이렇게 큰 거. 요거 왜 생긴 거야? 원래 요만큼 하나의 땅이라 그랬죠? 하나의 땅인데 단단한 부분은 살아남고 약한 부분은 침식됐어요. 자,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경함층과 연함층의 차별 침식. 요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은 몇 번 얘기했습니까?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었네요. 8번입니다.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지역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돼지, 소, 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 보기 전에 돼지, 소, 양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돼지는 어느 종교에서 먹지 않죠? 이슬람교 혹은 유대교에서 먹지 않습니다. 왜?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건조 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교, 유대교를 주로 믿고 있는데 여기 기후 자체에서 돼지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돼지는 습윤한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리고 돼지가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돼지 중국. 돼지찬이 아니고 돼지 중국이었어요. 돼지 중국.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기르고 있다는 거. 저희 전 세계 50% 가까이를 기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소는요. 소는 어느 종교에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습니까? 힌두교에 신성시되는 동물이었고요. 네, 그리고 소는 양육수가 부인, 참, 에디오 막 이렇게 했었어요. 한번. 앞글자 잘 안 따지만 요거는 너무 확실했죠. 부인, 브라질, 인도, 참, 차이나, 미국, 차이나. 네, 이렇게 순서가 있었죠. 네, 소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농경할 때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고기로 먹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 양은요. 양은 양 모피, 이 털로 우리가 쓰는 산업 물질들로 쓰고 있고요. 주로 건조한 기후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일 많이 길렀어요? 역시 중국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과 건조 국가들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했어요. 중국, 호주. 그래서 호주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중국, 호주. 사육 두수는 중국이 제일 많았고요. 자, 요렇게 하고 표를 보니까요. 자, 이거 전 세계를 알려준 게 아니라 아시아만 알려줬어요. 아시아만 알려줬어요. 아시아만. 진짜 문제를 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돼지, 소, 양의 사전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끝난 겁니다. 자, 일단 나라는 지표를 보시면요. 아시아가 절반을 넘어요. 그리고요. 봤더니 84%. 즉 동아시아가 어디입니까? 한중일이에요, 여러분. 한중일.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갈까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여기가 어느 나라들을 뜻하고 있냐. 자, 중앙아시아는 뭡니까? 우리가 백제도 특강했을 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었어요. 네, 완전 중앙의 그 사막국가, 건조국가들이죠.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국가들,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서아시아. 자,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런 데죠. 네, 동남아시아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남아시아는요. 남부아시아죠. 남부아시아 어디입니까? 인도 주변 국가들이었죠. 인도 주변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중일. 자, 이렇게 위치를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아시아가 일단 전 세계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한중일에 몰빵돼 있대요. 뭐 같습니까? 돼지죠. 돼지. 자, 그럼 이제 소하고 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소하고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많을까 하고 체크할 때 우리가 소의 순서 부인, 참, 에디오, 그래서 인도에 소가 많다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이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있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소가 되겠죠. 가가 소입니다. 그리고 다가 자연스럽게 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 소하고 양인데 아까 양은 건조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건조한 기를 잘 버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건조 국가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스탄으로 끝난 나라와 중동이 여기가 건조죠? 건조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친구들 양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소, 돼지, 양인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선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1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를 안 먹는데요. 아니죠. 돼지를 안 먹죠. 땡. 나는요, 모직공의 발달로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져. 자, 돼지로 옷을 만든다. 심각합니다. 그죠? 네, 2번 틀렸고요. 다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중국이 1입니다. 아이고, 중국이랑 1이에요, 중국이. 네. 소는 브라질. 네.
그리고 나는 가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자, 돼지가 노동력을 대체해준대요. 틀렸죠? 그 다음 돼지가 양보다 유목에 적합하대요. 아니죠. 유목에 적합하지 않아서 건조 국가에 있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돼지를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풀었던 기출과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되셨죠? 자, 9번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인데요. 사실 환경 문제는 그냥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점을 평가위원분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 되겠죠? 자, 중남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환경 문제 발생 지역인데요. AB 환경 문제를 찾으래요. 자, 여기는요, 아마존 주변이고요. 그리고 여기 열대기후 근처고요. 자, 여기 남반구 쪽, 여기 뭐 칠레, 페루 이쪽, 그리고 여기 사헬 지대네요. 자, 먼저 바로 오시죠. A는 사막하고요. B는 뭡니까? B가 열대림 파고죠. 아, 이건 주시는 문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자, 사막하는 아라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맞네요. 자, 과도한 목축 경작작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래요. 맞네요. 자, 열대림 파괴를 막기 위해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뭡니까? 유해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규제. 그거를 하는 협약이었죠. 아이고, B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열대림 파괴되면 생물종 다양성 감소에 큰 영향을 준대요. 맞네요. A와 B 결과로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자, 토양 침식이 뭐예요?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토양이 왜 쓸려 나가요? 토양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사막화래요. 기존의 스텝 지역이 전부 다 황폐화되는 거죠. 짧은 풀이 자랐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대. 그러면 토양들이 막 침식되겠죠. 반대로 열대림에서는 막 나무, 식물들이 잡아주고 있었는데 열대림이 파괴될 때 식물이 없어졌네요. 뿌리로 잡아주는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토양이 또 침식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나왔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이거는 호락 맛있게 3점짜리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세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나왔죠? 자, 유럽 선진국, 아시아 개도국, 아프리카 개도국보다 좀 더 낮은 개도국. 바로 나왔죠? 자, 그리고 대륙별 인구로 줬어요. 아이고 끝났네. 인구 제일 많은데 어디야? 아시아. 그 다음 인구 많은데 뭐야? 아프리카. 그럼 다가 자연스럽게 유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인구 외우기 쉽다 그랬죠? 어떻게 외웠는데 그랬어요? 자, 대륙이 6개 있죠. 총 대륙이 6개 있는데 반으로 나누세요. 구대륙과 신대륙. 이렇게 사실 나누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일단 역사의식, 사회의식은 나중에 대학생 되셔서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구대륙, 신대륙 나누세요. 구대륙이 기존에 원래 살고 있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죠. 신대륙은 새로 발견한대요. 자, 기존에 살고 있던 데가 새로 발견한대요. 어디도 사람 많이 살겠어요? 구대륙에서 많이 살겠죠? 거기서 많이 사는 곳 찾으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땅덩어리 크기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일 큰데 아시아,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유럽.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신대륙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 인구수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거 나라 개수로 하면 된다 그랬죠. 나라 개수 제일 많은데 어디예요? 라틴이고요. 그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고, 그 다음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죠. 항상 꼴찌예요. 끝났죠. 인구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륙의 인구의 자연 증가와 순 이동률을 줬습니다. 자, 순 이동률에 대한 주석이 여기 있습니다. 순 이동률은 뭐냐면요. 전체 인구에서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곱하기 1000이래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유입 인구가 많으면 플러스겠죠. 유출 인구가 많으면 마이너스겠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끝났죠. 자, A를 보니까요. 자, 1950에서 55년에는요. 인구 이동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오는 대륙이 됐대요. 그리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거의 0에 수렴한 돼요. 가장 아이를 안 낳는다 이거죠. 자연 증가율. 즉 어딘가? A가 유럽입니다. 선생님, 왜 이때는 인구가 마이너스입니까? 순 이동률이 마이너스입니까? 자, 1950년대가 언제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때는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죠. 그겁니다.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몰라도 그냥 그렇다는 거. 네. 그 다음 B를 보니까요. B와 C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자연 증가율만 보고도 끝났죠. 자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럼 B가 자연스럽게 아시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가나다랑 ABC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다가 되고요. A가 다가 되고요. 아시아가 나가 되고요. 아프리카가 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선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선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50에서 55년 흰색 동그라미죠. 흰색 동그라미는 다는 자, 유럽이죠. 유럽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옳은 거 찾는 겁니까?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까?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옳은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자, 유럽은요. 유럽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대요. 자, 언제? 여기 1950에서 55년에. 자, 여기는 지금 순 이동률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1950년에서 55년 2번 나는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흰색 동그라미 지금 비교하는 거죠. 나가요 가보다 높대요. 나가요 가보다 높대요. 학생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틀렸죠. 3번 2010년에서 2015년 B는 C보다 순유출 인구 자체를 여러분 자 주의해야 되고 여기는 순 이동률이에요. 율. 여기는 유출 인구야. 인구. 절대 숫자야. 절대 숫자가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인구 줬잖아요. 곱해보면 대충 곱해보라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어. 아시아가 무조건 인구 제일 많이 떠나거나 오거나 뭐든 짱이야 일단. 근데 여기 보니까 B는 C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다 그랬네요. 아시아가 더 많이 나간다. 맞네. 끝.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도 우리는 4번, 5번 봐야죠. 4번 2010년에서 2015년이니까 검정색 동그라미는 C는 B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이랬습니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는 건데 아프리카가 훨씬 높죠. 근데 낮대요. 틀렸죠. 2015년 대륙별 인구는 BAC 순이래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자, 순서대로 하면 BCA가 돼야죠. BCA니까 5번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어려워 보이는 척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실 이번에 인구 문제도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쉽게 나온 편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풀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지리는 찬이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절벽 오르기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A파트는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